안녕하세요. 저는 시각장애인 운동지도사 자격 발급기관인 유니버설 피트니스를 운영하고 있는 조영광이라고 합니다. 시각장애인 운동지도사 자격 과정은 이론과 실기를 포함하여 약 16시간의 교육 과정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시각장애인 운동지도사 자격 과정을 준비하시는 선생님들이나 혹은 현장에서 시각장애인 고객에 대한 자료가 부족해서 어떻게 응대해야 되는지 모르는 선생님들께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영상 교육 콘텐츠를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먼저 시각장애인 운동지도사가 무엇인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시각장애인 운동지도사란 시각장애인에게 신체적 건강을 위해 시각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운동, 건강 지식과 정보를 제공하고 목적에 맞는 운동을 지도할 수 있는 전문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주로 생활체육시설에서 시각장애인을 대상으로 운동 지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시각장애인 운동지도사 자격은 2023년에 민간 자격 등록이 완료된 자격증으로 검정 기준은 현장에서 이미 운동을 가르치고 계신 지도자 선생님들께서 시각장애인에 대한 이해와 다양한 측면에서의 지식 등을 바탕으로 시각장애인에게 운동을 얼마나 잘 가르칠 수 있는지, 시각장애인에 대한 올바른 태도와 자세를 가지고 있는지 등의 능력을 평가하게 됩니다. 위 능력은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을 통해 평가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옆에 표를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본격적으로 시각장애인 운동지도사에 대한 교육에 들어가기 전에 시각장애인에 대한 잘못된 오해와 진실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각장애인이라 하면 무의식적으로 아예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길에서 이제 시각장애인처럼 보이는 지팡이를 잡고 가고 있거나 짙은 선글라스를 쓰고 이제 좀 떠듬떠듬 가고 있으신 분께서 만약에 그 앞에서 손을 이렇게 흔들어서 반응을 하면 안 되는데 반응을 하게 되는 그런 그러니까 시각장애인인 척 하는 거 아니냐 이런 류의 인터넷 게시물이 저는 종종 봤는데 그럴 수 있습니다. 왜냐면은 시각장애인인데 왜 눈이 아무것도 안 보여야 되는데 왜 그런 거냐 라는 생각 혹시 할 수 있겠는데, 시각장애인이라고 해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 법에서도 전맹, 아예 보이지 않는 사람뿐 아니라 시력이 아주 약한 사람도 시각장애인이라고 보고 있고, 실제 전체 시각장애인 중에 전맹이 아닌 저시력 시각장애인의 비율은 88%로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시각장애인이라고 해서 아예 아무것도 보지 못한다는 것은 잘못된 오해입니다. 그렇게 앞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를 잘 사용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오해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스마트폰의 운영체제인 iOS나 안드로이드에서는 시각장애인이 활용할 수 있는 접근성 기능이라는 것이 의무적으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선생님들께서 가지고 계신 핸드폰 모두 다 설치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어플리케이션 역시 접근성 기능이 활용되지 않게 설계가 되어 있으면 아예 스토어에 등록이 되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접근성 기능은 그 스마트폰 화면에 떠 있는 글자들을 쭉 기계의 음성이 읽어주는 기능인데요. 이 기능에 대해서는 다음에 더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겠지만, 어쨌든 이 기능을 사용해서 스마트폰을 충분히 사용할 수 있다. 그리고 컴퓨터도 마찬가지로 그런 기능들과 그리고 여러 가지 보조 기구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활용해서 시각능력이 없거나 조금 많이 부족하더라도 충분히 컴퓨터나 스마트폰을 활용해서 의사소통이 가능하고 업무를 진행할 수 있다는 것. 그래서 그런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를 잘 하지 못한다라는 것은 잘못된 오해다라고 알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시각장애인의 직업에 대한 오해입니다. 보통 시각장애인의 직업이라고 하면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안마사가 떠오를 건데요. 특히 이제 저희 운동을 가르치고 계신 선생님들께서 너무 잘 아시다시피 시각장애인 국가공인 안마사 자격증, 시각장애인만 딸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그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와 반대로 이제 다른 직업은 그래서 힘들 것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앞에서 말한 것처럼 컴퓨터나 스마트폰을 사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사무직군 등의 일을 충분히 할 수 있고, 실제로 옆에 소개된 것처럼 굉장히 다양한 영역에서 일을 하고 계신 분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직업을 한정적으로 가질 수 있다, 제한적으로 가질 수 있다라는 것은 잘못된 오해임을 알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오해로는 이제 위험해서 운동을 하지 못할 것이다 라는 오해입니다. 실제 생활체육 현장에서 장애인 전문 체육시설이 아닌 공공이나 민간 체육시설에서 장애인들이 출입 거부를 당하는 사례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아무래도 이제 안전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 아닐까 싶은데요. 반대로 생각해보면 이제 시각장애인이라고 해서 집에서만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대중교통을 활용해서 출퇴근도 하고 있고, 직장에서 맡은 일들을 잘 하고 있고, 또 길도 독립보행으로 잘 걸어 다니고 있고,
또 가정에서 여러 집안일들도 잘 하고 있는데 왜 실내체육시설의 운동이 위험하다라는 것인지는 다시 한번 저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문제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저도 운동을 시각장애인분들을 가르쳐 드리고 있지만 시각장애인이라고 해서 운동이 더 어렵다는 거는 별로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잘못된 오해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시각장애인에 대한 오해. 나는 시각장애인이 될 일이 없을 것이다. 시각장애는 사실 대다수 분들은 원래는 비장애인이었으나 어느 날 갑작스레 찾아온 질병이나 사고로 인한 후천적 시각장애인입니다. 그리고 그 사고나 질병은 저에게 반드시 오지 않으리라는 보장은 없을 것입니다. 특별히 이제 건강들이 좋아져서 평균 수명이 높아졌는데 노화에 따른 시력 감소 그리고 여러 시력을 앗아가는 질병들에 관해서 이제 뒤에 더 다룰 텐데요. 그런 질병들의 발병률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리 여기서 시각장애에 대해서 공부하는 것이 선생님들께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교육 시간을 통해 시각장애에 대한 이해와 공감을 함께 키워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시각장애 운동지도사가 왜 필요한지에 대한 내용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각장애인이 불쌍하니까 우리가 운동 현장에서 잘 맞이해주자 이런 복지적이고 인도주의적인 어떤 그런 관점보다는 이성적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해 보았을 때 시각장애인이 선생님들께 우리 지도자들에게 새로운 고객이 될 수 있는지의 관점에서 보고자 합니다. 먼저 시각장애인이 운동을 얼마나 참여를 못하고 있는지 그에 따라 어떠한 문제가 발생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각장애인은 비장애인 대비 생활체육 참여율이 굉장히 낮습니다. 이제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10배 정도 차이가 나는데요. 그에 따라 비장애인에 비해 높은 비만율을 가지고 있고 비만율이 높다는 것은 전반적으로 건강이 좋지 않다고 볼 수 있다는 것을 선생님들 너무 잘 아신다고 생각합니다. 건강이 나빠지면 그에 따른 병원비, 보험료 등의 여러 사회적 비용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 아시다시피 이를 예방하는 게 생활체육 참여를 이끌어내는 거고 거기에 많은 투자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시각장애인이 현재 지금 사회적 비용이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하고 있다. 이것을 알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왜 운동을 하지 않고 있는 것일까? 사실 하지 않는 게 아니라 못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 지표를 통해 알 수 있는데요. 우선 장애인 전용 체육시설은 전국에 많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수의 장애인 말고는 사용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고 또 민간이나 공공의 비장애인들이 주로 이용하는 그런 체육시설에서는 장애를 이유로 거부당하는 사례가 많기 때문에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요 대비 공급이 따라가지 못하는 것, 그리고 비장애인 체육시설, 그러니까 일반 체육시설에서는 이제 출입이 거부당하는 사례가 많은 거,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특별히 시각장애인의 경우에는 이제 다른 장애인과 다르게 처음에 혼자서 운동하기 어려운 거, 그리고 전문 지도자의 부재를 가장 큰 이유로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시각장애의 특성이 반영된 결과인데요. 이어서 바로 다음 장을 보시게 되면 시각장애인의 특성으로는 아무래도 익숙한 환경이나 사람에게 의존도가 높은 경향이 있고 이 특성은 시각장애인을 다루고 있는 여러 교육 자료에서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사나 강사, 시설이나 환경 등을 가급적 변경하지 않을 것을 권고하고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설 관점에서 다른 장애 유형과 비교를 해보면 특히 이제 장애라고 하면은 휠체어 장애, 지체장애죠. 지체장애 분들이 굉장히 대표적인 장애인데 휠체어를 타고 오시는 분들을 고객으로 맞이하기 위해서라면 아무래도 휠체어가 들어올 수 있는 어떤 동선이나 특별히 계단이 있다고 한다면 엘리베이터가 필요하다거나 하는 그런 시설적인 투자가 굉장히 크게 필요할 텐데 시각장애인의 경우에는 공간을 외우고 적응할 수 있는 어떤 충분한 안내와 시간을 주게 되면 시각장애인분들이 그런 훈련이 되어 있습니다. 공간을 어쨌든 외우고 길을 외우고 그래야지 혼자서도 이제 생활을 할 수 있으니까 그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준다라고 하면 그 후로는 이제 혼자서 잘 왔다 갔다 하면서 최소한의 도움으로도 운동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시설 투자적인 것이 굉장히 다른 유형의 장애보다는 적다. 그래서 시각장애인을 충분히 고객으로 응대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특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특성들을 잘 활용하게 된다면 모든 서비스업이 그렇듯 저희 역시 충성 고객과 평생 고객이 굉장히 중요한 직업군인데 시각장애인을 고객으로서 우리가 맞이할 수 있다면 그것은 또 한 명의 충성 고객, 평생 고객을 유치하는 일이라고 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이렇다고 해서 모든 시각장애인을 저희가 고객으로 받을 수는 없다.
시각장애인이 된 이후에 자립활동을 할 수 있는 자립훈련을 마친 상태인지, 누군가의 도움 없이 독립보행이 가능한 상태인지, 또 경제활동을 하고 있어서 수업료를 지불할 수 있는지, 또 시각이 중복장애라고 이후에 다시 다룰 텐데 시각 중복장애가 있어서 의사소통이 힘들지는 않은지 이런 것들을 사전에 확인을 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네, 고객 페르소나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잘 알고 계실 텐데요. 서비스 준비 단계나 어떤 피드백 과정에서 가상의 고객을 상상해서 미리 서비스를 준비하거나 이 서비스를 개선하는 데 필요한 개념으로 다들 알고 계실 텐데요. 시각장애인 고객의 페르소나를 한번 살펴보면서 선생님들께서 어떤 준비를 하셔야 하는지 고민해보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소개된 A의 경우에는 20세 때 갑작스러운 사고로 저시력 장애인이 되었습니다. 성인이 된 후에 시각장애인이 되었기 때문에 맹학교가 아니라 성인 이후에 이제 복지관에서 생활 및 직업 훈련을 거친 후에 웹 디자인 접근성 엔지니어로 취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상태가 됐다는 거죠. 운동하는 것을 원래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축구를 좋아했고 하는 것을 여전히 좋아하지만 더 이상 축구를 이제 하지 못하게 되어서 실망하고 있던 차에 시각장애인 축구교실이라는 수업을 이제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기대하는 마음으로 그 수업에 참여하였으나 앞에 강사가 자, 저를 따라해보세요 라고 하면서 그 수업을 진행하는 것을 경험한 후에 오히려 더 마음의 상처를 받게 되어 운동에 자신감이 사라진 A의 사례가 있고요. B, 선천적 전맹 장애인으로 태어날 때부터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장애인으로 맹학교를 다니고 있는 아직 이제 19세 졸업을 앞두고 있는 고3 학생의 경우입니다. 맹학교 졸업을 앞두고 있는 B는 학교 수업 중에 요가 수업을 가장 좋아합니다. 졸업을 하더라도 요가는 계속 하고 싶어서 집 근처에 요가원을 알아보던 중 이제 다른 곳은 다 안 된다고 했지만 마지막에 이제 전화로 그러면 방문해 보셔라 하는 요가원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기대하는 마음으로 그 요가원을 방문을 하였으나 아무도 자신에게 이제 실내 동선이나 시설 위치 이런 것들을 안내해 주지 않았고 또 어떻게 수업에 겨우 참여했는데 강사가 자신에게 전혀 신경 써주지 않고 앞에서 이제 동작을 이제 조용하게 진행했겠죠. 그런 진행을 해서 1시간 동안 매트 위에서 그냥 아무것도 못한 채 안절부절 못하고 있다가 결국엔 그 학원을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 내용은 이제 제가 설명하면서도 사례라고 표현을 했지만 가상의 내용이 아니라 제가 시각장애인 고객들과 만나면서 혹은 관련 기관에서 교육을 받고 하면서 알게 된 사례를 조금 정리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두 분뿐 아니라 굉장히 많은 시각장애인들이 운동을 하고 싶은데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선생님들께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각장애인이 우리의 새로운 고객이 될 수 있는지, 고객으로서 어떤 장점이 있는지의 측면에서 좀 알아보았는데요. 수요에 비해 부족한 전용 시설로 인해 민간이나 사설체육시설에 대한 수요가 많다. 그리고 익숙한 환경이나 사람에 대한 의존도로 충성 고객이 될 가능성이 높다. 다른 장애 유형에 비해 시설 투자가 크게 필요하지 않다.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시각장애인이 충분히 많이 있다 등의 점으로 보았을 때 저 개인적으로는 충분히 좋은 고객이 될 수 있다라고 결론을 내렸고 그래서 이런 교육 과정 그리고 이제 그런 분들 고객으로 맞이하고 있습니다. 선생님들께서는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다른 의견이나 내용 있으시면은 댓글이나 메일로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어서 계속 교육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자기 좀 생뚱맞을 수 있지만 유니버설 디자인이라는 것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자 합니다. 사실 시각장애 운동지도사의 교육 내용과 이념은 유니버설 디자인에 속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인데요. 유니버설 디자인이란 서비스나 제품 등을 디자인할 때 모든 사람들이 사용하거나 경험할 수 있도록 디자인하는 것. 장애인, 노인 등 사회적 약자나 임산부, 외국인 등 상황에 따른 약자들 모두를 배려하는 사고방식 등으로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유니버설 디자인은 이렇게 표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공평한 사용, 사용의 융통성, 간단하고 직관적인 사용, 인지할 수 있는 정보, 실수에 대한 관대함, 그러니까 위험성을 낮추는 거죠. 적은 신체적 노력, 접근과 사용을 위한 크기와 공간, 이렇게 7가지 원칙을 따라서 디자인되고 있습니다. 갑자기 왜 이런 유니버설 디자인 얘기를 하냐면 조금 생소하실 수는 있는데 이미 세계적으로 그리고 곳곳에서 유니버설 디자인의 필요성에 대해 논의되거나 실제로 개선되고 개발되고 있습니다. 유니버설 디자인의 필요성에 대해 먼저 살펴보자면 세계는 지금 고령화가 되어서 고령화는 결국 이제 장애율이 증가하는 고령 자체를 장애로 보는 기준도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필요하다. 노멀라이제이션 장애인이나 노인 등을 따로 이렇게
베리어 프리라고 하는 그런 버그 개념에서 나오는 베리어를 넘어서서 다 같이 그냥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개념 세계화. 우리가 이제 단일 국가이지만은, 단일 민족 국가이지만은 벌써 우리나라만 해도 외국인들이 많이 생겼죠. 세계화가 되면서 외국인들과 함께 생활할 수 있게 된 그런 상황. 정보화에 따른 정보 격차가 심화되었다. 정보 접근성은 편해졌지만은 그만큼 개인별 정보 수집 능력의 차이가 발생했기 때문에 이 심화를 낮추기 위해서, 그리고 기업 환경 변화, 시니어 시장이 이제 고령화 앞에 나왔죠. 시니어 시장의 확대에 대한 대응으로 이미 여러 선진국에서는 노인이나 장애인도 사용하기 쉬운 제품 설계를 국제 표준화 규격화를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약간 제품 이야기가 많이 나왔지만은 유니버설 디자인의 이제 교육적인 측면에서도 여러 가지 설계가 이루어지고, 우리나라도 실제로 보편적 학습 설계라는 개념으로 UDL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표에는 설명하지 않았지만은 그런 교육에 있어서도 유니버설 디자인이 적용이 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운동을 가르치고 있는 선생님들이시지만은 이 UD, 유니버설 디자인, 혹은 UDL, 유니버설 디자인 for 러닝에 대해서 좀 알고 계신다면 앞으로 다가오는 미래에 대해서 조금 더 준비를 잘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이어서 유니버설 디자인의 사례를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기존 유니버설 디자인을 수정, 보완한 사례로 유니버설 토일렛의 사례가 있습니다. 지하철이나 공공시설 등에 있는 장애인 화장실을 보신 적이 있으실 텐데요. 휠체어를 타고 가야 하기 때문에 자동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까지는 좋은데, 그 안에 들어가서 휠체어에서 이제 변기로 이동을 해야 하는데, 뭐 운동을 우리가 가르치고 있으니까 너무 잘 알지만은 딥스가 쉬운 건 절대 아니잖아요. 내 체중을 양손으로 들어서 스스로 휠체어에서 변기로 이동을 하는 게 사실 시니어만 하더라도 쉽지 않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휠체어에서 변기로 이동하는 게 굉장히 번거로운, 그리고 굉장히 불편한 이 부분을 보완해서 휠체어에서 변기로 한 번에 이동할 수 있도록 보완된 이 사례입니다. 그래서 이 사례는 세계적인 디자인 어워드에서 여러 차례 수상한 디자인 사례입니다. 다음으로는 나이키의 신발입니다. 나이키의 디자이너 토비 햇필드가 뇌성마비 장애 고객으로부터 신발끈 놓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라는 내용이 담긴 편지를 받은 계기로 만들게 된 디자인인데요. 사진 보셔서 아시겠지만은 손을 사용하기 불편한 장애인뿐만 아니라 비장애인도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기능적인 면, 그리고 심미적인 측면에서도 전혀 장애인용 신발이라는 이미지가 없는 아주 훌륭한 신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례를 통해서 유니버설 디자인이라고 해서 장애인만을 위한 것은 아니다,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다, 이 사실을 다시 한번 알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처럼 이미 많은 영역에서 유니버설 디자인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사실 어떤 제품이나 인테리어 이런 게 아니더라도 앞서 잠깐 설명드린 유니버설 디자인이 적용된 교육법, UDL, 보편적 학습 설계, 그런 개념에 있어서도 이런 교육이나 체험 또한 누구나 평등하게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다가오는 미래에 빠르게 적응하고, 그리고 한 발짝 더 나아가기 위해서라면 다양한 측면에서의 접근성에 대해 고민해보고 준비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사례들을 통해 유니버설 디자인이 어떤 제품이나 디자인 측면에서 훌륭해야만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제품적인 거나 어떤 보이는 디자인, 그런 측면에서 훌륭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굳이 한마디를 더 붙이자면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떻게 보면 이제 마음의 유니버설 디자인, 즉 상대방을 이해하고 배려하는 것이 거기서부터 시작이라는 것임을 알고 저희가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시각장애인 운동지도사란 무엇이며 시각장애인 운동지도사가 왜 필요한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운동지도사에게는 다가오는 새로운 흐름과 시장을 준비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고, 시각장애인 당사자에게는 잃어버린 일상을 찾게 되는 그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